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제가 커뮤니티로 미리 예고를 해드렸듯이 대격변 4차 산업시대가 온다. 자율주행 편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편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실제로 좀 대화를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준비를 해야 될 게 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테스트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자칫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방송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4차 산업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마 여러분들 그 연령대에 따라서 아마 다 정의하시는 게 좀 다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차 산업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50화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4차 산업시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대다. 그리고 크게 나눠보면 인간이 노동을 통해 먹고 사는 시대에서 인간이 노동으로 먹고 살 수 없는 시대로 전환하는 대격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천년 이상 이어온 양적 발전 시대에서 질적 발전 시대로 넘어가는 거다. 그리고 이때는 바로 유엔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4차 산업 시대를 열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과도기에 지금 진입한 상태죠. 그래서 이 과도기가 아마 2030년까지 이어질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시기가 바로 패러다임 중에서도 가장 큰 패러다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이 내용이 거의 슈퍼사이클에 거의 가까운 내용들이죠. 그래서 슈퍼사이클 패러다임 전환기다라고 제가 그때 정의를 했었거든요. 50화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 과도기가 끝난다. 인프라 구축이 모두 완료가 돼서 이제 그 환경 위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 그리고 플랫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진짜 유비쿼터스 사회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 시대는 어쨌든 기존에 뭐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넘어왔을 때 그리고 2차에서 3차로 넘어왔을 때의 그런 변화와는 근본적으로 훨씬 더 다르다. 굉장한 변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 시대는 IT 산업이 꽃을 피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 시대는 모든 산업과 영역에 이 IT 산업이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콜라보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뭐 쇼핑, 금융, 화물 운송, 교육, 그리고 게임, 그리고 기타 모든 제조업들, 그리고 오늘 이제 주로 다룰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하나 빼놨어요. 제조업에서. 그리고 뭐 농업도 있고요. 그리고 방송, 그리고 화물 운송이 있으면 이제 사람 운송이 있죠. 뭐 택시, 뭐 버스, 전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람 운송에 대한 부분인데, 그리고 그 외에 의료, 바이오 업계, 그리고 스포츠까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열된 내용을 보면 사실상 우리 지금 시대를 조금 규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들이거든요. 이 산업들과 IT 산업이 모두 다 접목이 됩니다. 각각 모두 다. 예외는 없어요.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만큼 IT 산업이 꽃을 피기 시작하는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자동차 산업과 IT 산업의 접목이 되는 자율주행 쪽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앞으로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산업 순수하게 자동차 산업으로만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IT, 이 기술이 접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 자체적으로는 이제 자생할 수 없는 환경이 됐어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해 본다면 이런 모든 다른 영역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영역들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생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제 바뀝니다. 반드시 IT 기술의 힘을 이제 받아야만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T 기술이 굉장히 이제 중요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영역들에서 인력을 줄이고 있는 대신 늘리고 있는 인력들이 있죠. 바로 프로그래머입니다. 프로그래머. 서비스나 플랫폼을 좀 구축할 수 있는 기획자라든지 이런 인력들을 충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일반 직원들은 좀 줄이는 형태로 아마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랑 이제 뭐 IT 기획자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제 다른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완성차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 그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겠죠. 완성차는. 그런데 완성차를 만드는 그런 회사 자체만으로 이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예시를 든 게 있는데 뭐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그리고 지능형 교통 시스템, 그리고 머신 비전, 그리고 음성 및 언어 인식,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자율주행차로 이제 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내연기관은 사실상 이제 종말이 되거든요. 뒤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 유로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디젤차는 이제 아예 도로 위를 달릴 수가 없고, 그리고 내연기관도 점차 줄어들면서 내연기관도 결국 하이브리드만 이제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결국엔 다 사라지겠죠. 그래서 완전히 친환경 에너지로 다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관련이 있죠. 그리고 객체 식별, 이거는 뭐 카메라나 센서와 같은 그런 기술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IoT, 어떻게 보면 자동차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물이죠. 사물인데 이것이 다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사물이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뭐 스마트폰이랑도 연결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뭐 기타 다른 집에 있는 여러 가전들이랑도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IoT 기술,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 딥러닝 기술, 요거는 이제 같이 묶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인공지능까지. 이거는 이제 특히 교통에 대한 정보겠죠. 교통에 대한 정보. 모든 차량들이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이제 주고받고, 그러면서 이 자동차들도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합니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여야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차를 움직이는 그 소유자의 패턴에 따라서도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이제 배우겠죠. 그리고 특히 교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아마 저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은 또 5G 환경 안에서만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5G가 아니면 거꾸로 얘기를 해서 이 자율주행은 그냥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 환경 상태에서 이런 클라우드, 그리고 지능형 교통 시스템,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되었을 때 완전히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무인 기술, 뭐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그리고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이거는 뭐 지금도 계속 발전이 되고 있죠. 그리고 언어 처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도 굉장히 핵심 영역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차들이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게 되려면 그 맵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따로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율주행을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에 관련된 대부분의 기술들이 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율주행 산업은 4차 산업 기술의 집약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크게 5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0레벨. 0레벨이라는 거는 이제 자율주행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단계겠죠. 그래서 운전자가 항상 직접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레벨. 1레벨부터는 이제 자율주행의 요소가 조금씩 이제 가미가 되거든요. 일단 1레벨에서는 속도, 제동을 일부 제어하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운전자의 몫이에요. 운전자가 자동차 스스로 속도 제동을 제어할 수 있게 맡기려면 운전자가 그렇게 선택을 하면 되고요. 아니다, 그냥 내가 다 하겠다 하면은 운전자가 직접 하면 됩니다. 굉장히 아주 초기적인 단계죠. 그리고 이거나 대부분 차에 이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레벨, 속도와 방향까지 이제 제어하는 단계입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방향을 어느 정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로 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3레벨부터가 정말로 자율주행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운전자의 이제 개입이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교통신호와 도로 흐름까지 인식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미 구글과 아우디에서 이걸 구현을 한 상태이고요. 아우디는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임시 운행 허가를 이미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 2020년부터 계속 장기간 시험 운행을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4레벨. 4레벨이 이제 우리가 좀 인지를 하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되는 그런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2025년부터 아마 시행이 될 거다. 그러니까 2025년부터 전면 시행이 아니라 2025년부터 이렇게 자율주행, 100% 완전 자율주행으로 이제 달리는 자동차가 하나둘씩 이제 상용화가 된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전면 시행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2030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레벨 단계에서는 운전자는 그냥 목적지만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목적지를 설정해주면 차가 알아서 갑니다, 그냥. 그리고 여기에 추가 시스템을 통해서 완전히 무인화가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목적지 같은 것을 이제 음성 인식을 통해서 설정을 할 수 있게 된다거나, 그럼 이제 손님이 되겠죠. 손님이 원하는 곳으로 목적지를 이야기를 하면은 음성 인식을 통해서 목적지를 이제 자동차가 알아서 이제 설정을 하고 이제 거기까지 가겠죠. 그리고 또는 자율주행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선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노선별로 통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센터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목적지를 다 설정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4레벨 단계에서는 이제 거의 완전 자율주행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2단계까지는 다 와 있어요. 2단계까지는 다 와 있고, 이제 3단계를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3단계가 끝나게 되면 이제 4단계로 넘어가겠죠. 4단계 같은 경우에는 한 2022년이나 2023년 정도에 시범 운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의 발전 속도를 봤을 때. 그리고 주요 국가에서는 자율주행 2레벨과 3레벨 이 부분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추진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레벨 3단계 조건부 자율, 이것을 이제 서서히 적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4에서는 이제 고도 자율, 거의 사실상 100%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벨 5는 여기 이제 추가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무인화죠, 무인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 계획을 2035년부터 무인화를 이제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뒤처져 있는 상태거든요, 기술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2030년이 아니라 2035년 정도에 이제 무인화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살펴볼 내용은, 어쨌든 자율주행이 도입이 되면 사실상 특별한 운전 기술이 없어도 차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관련 법들도 생길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 운전 면허증에 대해서도 아마 좀 더 세분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운전 면허증 상세 내용에 이 사람은 자율주행 차만 운전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율주행 말고도 기타 수동 지금 형태의 지금 자동차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직접 운전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라이센스가 좀 세분화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도 자율주행 전용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소화되겠죠. 특별한 운전 기술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서서히 우리 삶에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4개를 제가 골라와 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운전자 개념이 아닙니다. 자율주행에서는 이제 탑승자 개념으로 거의 전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면허가 없이도 차를 소유할 수 있다. 이제 이게 라이센스가 세분화되면 면허는 있어야 되긴 할 거예요. 차를 소유하려면. 대신 자율주행만 할 수 있는, 자율주행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되겠죠. 그래서 이 면허는 굉장히 따기가 쉬울 겁니다. 자율주행 전용 면허는. 그래서 어쨌든 운전자가 아니라 탑승자 개념으로 전환이 된다. 그리고 모든 자동차가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인간이 운전할 때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변수가 통제가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비약적으로 감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간이 운전할 때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변수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음주운전, 과속운전, 그리고 갑자기 추월하는 형태, 그리고 졸음운전, 이런 것들이 대형 사고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런 변수들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에 대해서 아마 크게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특히 운수산업에 투입되는 인건비가 거의 제로화가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인력들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뭐 정기적으로 정비를 해줄 수 있는 스마트 정비 기사들만 이제 남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제로 운전을 진행하는 기사에 대한 그런 인건비가 거의 제로화가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자차 필요성이 이제 점차 감소하게 될 겁니다. 자율주행이 완전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리면. 그리고 대중교통도 굉장히 단순화될 거예요. 특히 뭐 택시, 버스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회사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아마 자율주행이 이제 우리 삶에 완전히 들어오게 되면은 완전히 큰 자본력을 가진 대형 이동 서비스 업체가 모두 다 장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한 회사가 관리를 했을 때 효율성은 극대화되겠죠.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뭐 폐업이라든지 그리고 실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분명히 중간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대중교통도 굉장히 이제 심플하게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자차 필요성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교통량도 지금보다는 점점점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는 비용 절감이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탑승자 개념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운전으로 소모된 그 시간들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또 다른 무언가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뭐 그것이 뭐 어떤 업무가 됐든 여가가 됐든 휴식이 됐든 어쨌든 그 시간을 다른 것을 하면서 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이 우리 생활에 적용이 되면 이런 것들이 좀 변화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요 사진은 이제 자율주행에 이제 적용된 하나의 뭐 예시거든요. 보면 운전대가 없죠? 운전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영역이 앞에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 디스플레이 영역은 이것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자체를 뭐 하나의 뭐 PC나 그런 형태로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유리창 있잖아요. 유리창도 아마 디스플레이로 활용하게 될 겁니다. 이런 기술들은 이미 뭐 최근 출시되고 있는 차에서도 다 지금 일부분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물리적인 이 디스플레이 말고도 이 앞에 있는 유리창까지 디스플레이로 사용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좌석 같은 경우도 지금 말고 완전히 탑승자 모드로 아마 바뀌게 될 거예요. 뭐 좀 더 편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뒷좌석에는 이 부분이 지금 앞좌석이거든요. 여기가 뒷좌석이고, 앞좌석과 뒷좌석의 그 경계 라인을 아예 그냥 디스플레이를 다 꽉 채워서 여기서 뭐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화를 감상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될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자율주행이 우리 삶의 어떤 부분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조금 예시를 들려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 제 꿈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꿈을 꾼 게 한 2년 전 정도 될 것 같아요. 2년 전 정도. 근데 주기적으로 이제 저는 꿈 안에서는 버튼 하나로 차를 이렇게 호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일회성 꿈이 아니라 그냥 주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꿈을 꿨을 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꿈인지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보니까 이게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인 걸 좀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예시를 들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동차는 집에 그냥 주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꿈에서 제가 자동차 보면 이제 그 스마트 키가 다 있잖아요. 스마트 키에서 버튼 하나를 눌렀더니 차가 무인 상태로 제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단계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스마트폰으로 자동차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자동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아서 연동을 시켜서 원격으로 시동을 건다든지, 그리고 원격으로 앞으로 움직이고 뒤로 움직일 수 있는 정도, 이런 제한적인 부분들을 지금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스마트 연동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차를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뭐 삼성역에 나와 있다. 근데 당장 갑자기 차를 써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차를 집에 두고 왔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차를 원격으로 시동을 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그 목적지를 스마트폰으로 설정을 해서 목적지를 전송을 해서 자동차가 그 목적지 맞게 자율주행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또는 목적지 전송이 아니라 아예 호출이라는 버튼이 있어서 호출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소유자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가 자동차에게 전달이 되고, 자동차는 그 위치 정보를 받고 바로 이제 시동을 이제 걸어놓은 상태니까 바로 이제 출발을 해서 나한테 오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이제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율주행이 되면은 언제 어디서든 버튼 하나로 내 차를 그냥 소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림을 받겠죠. 예를 들어서 도착하기 5분 전입니다. 그러면 내 차가 5분 뒤에 내가 있는 위치까지 오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림으로 또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이건 꿈이 아니고 이제 실제로 이제 상상한 내용들인데, 차를 수리를 해야 돼요. 차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차를 가지고 맡기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이 되면 어떻게 하냐? 수리를 이제 맡겨야 되는 그쪽에 이제 미리 다 연락을 해놓겠죠. 그리고 나서 차를 수리를 맡겨놓는 그 위치에다가 위치 정보만 찍고 차를 그냥 출발을 시킵니다. 자율주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이제 도착을 하면
이제 서비스 센터에서 도착한 차를 확인을 하고 바로 이제 수리를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수리를 다 하면은 차를 가지러 가야 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를 가지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차가 다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돌아올 수 있게끔 이제 이런 목적지 전송을 통해서 이제 쉽게 편리한 시간대에 차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만약 가게 됐어요.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뭐 공항에다가 장기 주차를 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공항 이런 시대에서는 굳이 자차를 가져갈 필요가 없겠지만 특히 뭐 자차를 많이 가지고 간다 그러면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차를 다시 내 집으로 그냥 돌려보내면 됩니다. 쉽죠?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임인데 하필 주차 공간이 없어요. 이제 주차 공간 없어도 됩니다. 모임에 가서 차에서 내리고 차를 다시 내 집으로 돌려보내면 됩니다. 출근도 마찬가지예요. 출근을 하면 요즘에는 특히 회사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만 대부분 다 임원이나 또는 팀마다 인원 제한을 두게 되잖아요. 주차 공간 때문에. 그런데 출근을 한 뒤에 그 차를 다시 내 집으로 돌려보내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다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음주를 했어요. 음주를 했는데 마침 제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대리기사 안 불러도 됩니다. 탑승자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음성 명령으로 그냥 내 집으로 가줘 하면은 차가 내 집에 있는 그 위치 정보로 이제 운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불편한 문제들을 다 해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차를 호출하게 되는 경우 내가 지금 있는 위치까지 차를 호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서비스가 제공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차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차 내부에는 다 카메라가 있잖아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랑도 연동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실제 그 운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오는지 맵 정보, 실제 위치 그런 것들을 다 전송받을 수 있을 거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차를 다시 호출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원격으로 음성 명령을 통해서 지금 오고 있는 그 위치를 취소를 시키고 다시 집으로 가죠 하면은 다시 경로를 변경을 해서 또 차를 다시 보내버릴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 아마 다 구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어머니가 오랜만에 고향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뭐 대중교통 말고 직접 내 차를 보내서 모시고 싶다. 그러면 어머니가 있는 그런 위치로 차를 그냥 보내면 됩니다.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그러면 어머니한테 이제 차에 대한 정보를 이제 알려드리고 또 스마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해서 스마트 키를 복제할 수가 있습니다. 복제.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 스마트폰으로 이 자동차에 대한 스마트 키를 정보를 이제 복제를 해서 보내주면 어머니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컨트롤까지 또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것까지 다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어느 위치에서 뭐 물건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 굳이 사람이 가지 않고 차만 보내서 물건을 받아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사업자가 고객에게 중요한 물건을 보내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직접 가지 않고 그냥 차만 보내서 고객에게 물건을 보내는 그런 형태의 뭐 서비스도 아마 제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라고 좀 생각을 한다면 그냥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퀴가 4개가 달린 로봇이다. 그렇게 인식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바퀴가 달린 로봇.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마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요게 뭐 AI 기능도 이제 접목이 돼서 점점 발전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바퀴 달린 로봇이죠. 그 자체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예시를 봤을 때 자율주행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겠구나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율주행이 적용이 되면.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우리 삶에 이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조금 다른 나라 좀 정보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이거는 독일 자동차 협회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이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많이 앞서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의 그 로드맵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여기서 살펴볼 거는 2020년까지는 셀프 드라이빙 오토메이션,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웬만한 그 기술들이 이제 다 적용이, 이제 기술 개발이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실제로 도로 위로 완전히 상용화를 해서 달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밑에 플래튜닝이라는 게 있어요. 플래튜닝이라는 게 뭐냐면 무인 자동차들의 지별 행렬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전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만 한 차에 동승을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딸려오는 다수 무인 자동차는 그냥 군지 운행 같은 그런 형태로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범 운영을 이제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점점점 이제 무인화로 전환을 하겠죠. 그리고 2025년부터 완전 자율주행, 2025년부터 완전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으로 다 바뀐다가 아니고 완전 자율주행이 서서히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2025년부터는 자율주행으로 달리는 자동차를 드문드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유럽이나 뭐 북미 쪽으로 가면 아마 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도 여전히 아마 시범 운행은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대중교통이나 일반 자동차에 완전히 다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테스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도로 위에서는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이제 볼 수 있을 거고, 아마 그런 자동차들은 대부분 다 시범 운영 상태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17년에 하이투자증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 자율주행 사업을 통해 본 4차 산업의 투자 관점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부터 2030년, 이때가 바로 주도권 싸움입니다. 주도권 싸움. 그리고 이때 엄청난 투자가 진행이 되는 시기예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자율주행 카쉐어링이 대량 공급이 된다. 이게 대표적인 기업이 우버죠, 우버. 그래서 아마 2025년 이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도권 싸움이 진행되는 그런 구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2021년부터. 그리고 이제 2030년까지 이런 뭐 지분 싸움이라든지 주도권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실제로 완전히 상용화 되는 거는 이제 2030년 그때부터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인 회수기간, 사업에 대한 이때 동안 막대한 자금을 이제 투입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본격적으로 회수가 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즉 상용화가 되기 시작해서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2030년 이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눈에 띄는 것이 독일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내연 기관을 아예 판매할 수 없게끔 2030년에. 그래서 2030년부터는 완전히 친환경차로 이제 넘어가는 본격적인 그런 기간이 될 거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자동차 산업 때문에 석유에 대한 그런 힘이 어쨌든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오일의 힘도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석유를 사용하는 그 산업들이 물론 그때도 남아있겠지만 비중이 굉장히 다 줄어들 겁니다. 대부분 다 친환경으로 다 넘어갈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도 조금 예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특히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 4차 산업 서비스, 그리고 플랫폼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지금은 적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상용화가 되기 전까지는 적자로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기업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러 기업들이 그 회사들의 지분을 인수를 하고 그리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때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뭐 10년 정도 먹거리가 아니거든요. 고작 5년, 10년 보고 하는 이런 먹거리 사업이 아닙니다. 20년, 30년, 40년 이상 가는, 우리가 5차 산업으로 넘어가게 되는 시대에서도 자율주행은 계속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쭉 평생 쭉 가는 거예요. 자율주행이라는 이런 사업은. 그래서 단순히 5년, 10년을 바라보고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적자가 발생이 되더라도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회수 기간이 이제 2030년부터인데,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임박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관련 주가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를 이제 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움직입니다. 빨리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시점에 이제 도달하게 한 뭐 1년 전, 6개월 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가는 굉장한 급등세를 나타낼 겁니다. 그리고 상용화가 진행이 된다고 해도 갑자기 전면 상용화가 아니죠. 점점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매출도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매년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때는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겠죠. 실제로 회사가 수익이 나는 그런 기간에 투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MMT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화폐가 급하게 떨어지는 그런 시점까지 오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자산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잘 분산을 시켜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물 금과 은 말고도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의 지분을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왜냐? 배당 받을 수 있잖아요, 배당. 단지 이 주가 상승으로 인한 그런 시세 차이뿐만이 아니라 그냥 쭉 보유하면서 배당까지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배당이 좀 규모가 좀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4차 산업 시대에는 국가 간의 장벽이 다 무너집니다. 국가 장벽이 다 무너지고요. 산업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글로벌 자금 세력들 있잖아요. 자금 세력들이 지분을 인수한 거대 기업들 위주로 산업이 다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독과점 형태의 산업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이동 서비스만 보더라도 뭐 우버 말고도 지금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결과적으로 한 몇 개만 살아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뻗어나가서 다 장악을 할 겁니다. 당연히 벌어들이는 수익도 규모가 굉장히 틀리겠죠. 전 세계로부터 수익을 얻어내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도 그만큼 많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4차 산업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금융 시스템도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4차 산업 시대에 맞게끔 금융 시스템도 다 바뀌어야 되고 통화 시스템도 아마 다 바뀔 겁니다. 그러면 배당을 받을 때도 바뀐 통화 시스템의 그 통화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본다면 4차 산업 시대를 선도하는 우량 기업들의 지분을 투자하는 것도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자율주행만 S자 커브로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좀 해놨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이 기술들은 자율주행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4차 산업 시대의 모든 영역에 사용되는 기술들입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산업이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다른 4차 산업
관련된 산업들도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게 될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랑도 좀 연결을 해본다면 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지분 반드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의 기술들이 자율주행에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 영역에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용 기업들이 이제 출몰을 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런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생태계도 많이 바뀌겠죠, 당연히. 생태계도 많이 바뀌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금융시장에 관심이 없었더라도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그냥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강제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독일 완성차 제조 3사의 그 협업 상황을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일단 BMW를 보면은 일단 완성차는 BMW에서 당연히 만들겠죠. 설계 조립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BMW 자체만으로는 자동차 산업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여러 그 IT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과 협업을 반드시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보면은 일단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 화살표가 이제 협업 공동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 BMW 같은 경우는 인텔이랑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차량 컴퓨터 영역에 의해서 이런 영역들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인텔과 이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모바일 아이 이 회사랑도 센서 머신 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역에 대해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색 화살표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분을 투자해서 인텔이 지금 모바일 아이에 지분을 투자를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위치 추적, 지금 자율주행의 핵심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히어입니다. 히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네이버 같은 그런 회사예요. 지도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공교롭게도 히어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안 된 회사입니다. 상장이 안 된 회사인데 이미 컨소시엄을 통해서 다국적 지분들이 이미 다 투입이 된 상태예요. 이미 다 금융 세력들에 의해서 지분을 다 나눠먹게 한 상태입니다. 히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독일 완성차 제조 3사들도 히어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기사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동 서비스, 스쿱이랑 라이드셀이랑 지금 지분을 좀 가지고 있네요. BMW가. 그래서 향후 BMW 같은 경우는 스쿱이나 라이드셀을 통해서 이동 서비스까지 좀 확장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굉장히 중요하죠. 클라우드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이제 조성을 해놔야 자동차들이 그런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많은 실시간 데이터들을 통해서 교통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여기 BMW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은 바이두입니다. 바이두. 그리고 나우토 같은 경우에는 BMW가 이미 지분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영역까지 협업이 된다. 그리고 IT 쪽으로는 이제 IBM과 공동 프로젝트를 따로 진행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건 이제 아우디입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차량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아이, 이거는 이제 BMW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아이랑 협업을 하고 있는데 아우디랑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DFKI는 이제 AI 관련 기능이죠. 이제 자율주행에서는 AI 기능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아우디가 지금 AI 쪽에 DFKI와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어의 지분을 독일 3사는 다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동 서비스에서는 게트랑 실버카 여기에 이제 지분을 투자를 해서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쪽에서는 이제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아마존.com, 그리고 페이베이폰, 여기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페이베이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우디가 직접 지분을 투자를 한 그런 상태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벤츠를 볼게요. 벤츠도 마찬가지로 차량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지 시스템, 이제 센서, 머신 비전 이쪽 영역에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도는 이제 희어는 거의 공통인 것 같네요. 그리고 차지포인트 회사라 이제 그 에너지 관련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이 영역에 있어서는 뭐 메터넷, 뭐 스타쉽 테크놀로지 이 회사들의 지분을 지금 투자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동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택시 그리고 뭐 카투고 이런 회사들의 지분을 지금 투자한 상태고 그 외에 우버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통신 쪽에 있어서는 이제 퀄컴 여기와 이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1티어에 해당되는 자동차 핵심 부품에는 이제 보쉬와 진행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보면 이제 대략적으로 자율주행에 뛰어든 글로벌 기업들의 그 이름이 다 나오죠. 이건 이제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내비게이션, 맵이죠, 맵. 맵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제 히어 그리고 디맵 이 두 기업이 지금 선도 기업으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다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머신 비전에 관련돼서는 이제 모바일 아이, 인텔입니다, 인텔. 그리고 음성 및 언어 인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하만과 진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또 누가 또 엮여 있죠? 삼성이 인수했죠, 삼성이 하만을 지금 인수를 진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어떤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조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성 및 언어 인식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다 핵심적으로 들어갈 아주 대표 기술이거든요. 그렇게 좀 부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객체 식별에 대한 것, 특히 차량 컴퓨팅에 대한 부분이죠. 엔비디아와 덴소, 그리고 무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나우토, 구글, 그리고 웨이모, 그리고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자율주행에만 해당이 되는 거겠죠. 이런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다 활용이 되는 기술들이고요. 그리고 뭐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가 이제 눈에 띄네요. 그리고 딥러닝 이것도 자동차 말고 다른 영역에도 다 사용이 될 기술입니다. 지금 보쉬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보쉬 말고도 여러 이제 글로벌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동계획, 선해 지원, 뭐 지능형 교통 시스템,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뭐 언어 처리, 차량대 사물, 뭐 차량대 인프라, 그리고 차량대 차량, 그리고 5G 네트워크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어떤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는지 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올려드린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선도기업이라고 표시된 이 기업들은 자율주행에 있어서 선도기업입니다. 근데 자율주행이 아니라 좀 더 크게 확장을 해서 4차 산업 관련된 기술의 선도기업으로 하면은 이거 말고도 다른 회사들이 좀 더 많이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이 S자 커브 있잖아요.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4차 산업 대부분 산업들이 이런 S자 커브를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될 텐데 그리고 특히 2021년부터 2030년 사이에 엄청난 주도권 싸움 그리고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미 지분 싸움은 진행이 되고 있고 활발한 인수합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크게 예를 들어 드릴 회사가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히어입니다. 히어. 맵 정보. 인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히어의 지분을 15% 인수를 한 상태이고
그리고 자율주행 지도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인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잠깐 내용을 한번 볼게요. 히어는 주행 차량, 자율주행 차량과 사물 인터넷, IoT 기기용 디지털 지도와 위치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는 업체이다. 앞으로 양산은 확장성이 뛰어나고 검증된 아키텍처를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차량에 실시간으로 고해상도 지도를 제공을 하고 IoT와 머신러닝 관련 새로운 시장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히어의 CEO 에자드 오버빅은 현실 세계를 실시간 고해상도로 인식하는 것은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이지만 이를 개발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차량용 컴퓨팅 플랫폼이 필요하다. 인텔은 이러한 히어의 이상을 실현하고 자동차와 클라우드는 물론 연결된 기기의 모든 것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첨단 디지털 위치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요, 추가로 여기서 알아볼 거는 동시에 인텔은 아우디, BMW, 다임러 등 히어에 투자한 자동차 업체와도 협업할 예정이다. HD 매핑 아키텍처를 공동으로 테스트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다. 근데 여기에는 아마존닷컴도 히어의 지분을 인수를 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히어에 대한 그 미래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그리고 히어의 이런 맵 정보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말고도 다른 여러 영역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히어가 왜 자율주행에서 정말 중요한 업체로 급부상하게 됐는지 그 이유가 조금 나와 있는데요. 센티미터 단위로 안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어 같은 경우는 오픈 플랫폼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회사들도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다 풀어줍니다. 하지만 그런 오픈 소스를 통해서 이제 유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로 수익을 챙기겠다는 그런 이제 전략인데 4차 산업 시대가 되면은 이런 전략이 굉장히 유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오픈 플랫폼으로 전략을 가져가야만 최대한 많은 것들을 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사람이 사용할 때도 플랫폼이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르고 이것보다는 하나의 공통된 오픈 플랫폼에서 다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어야 우리에게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걸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히어의 목표는 지도 및 위치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분야에서 오픈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치 정보를 활용한 모든 서비스를 다 히어에서 제공을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영역에 위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면 히어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료화를 통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영역들을 이제 발굴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회사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 대한 디지털 지도 및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자사 디지털 지도 및 위치 기반 서비스에 반영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이. 그래야 자동차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동차들이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주고받고 하면서 운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컨소시엄을 통해 간접적인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BMW, 아우디, 벤츠 등 이러한 기술이 이미 적용이 됐다. 그래서 이 3사 자동차 같은 경우는 히어의 그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다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밖에도 텐센트, 나부인포 등에 더해 일반 기업, 교통당국, 정부기관 등으로 많은 정보를 추가로 업데이트하면서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인텔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접목시킬 경우에는 지금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다 미터 단위로 계산이 되고 있는데 센티미터 수준까지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대단한 겁니다. 센티미터까지 수준으로 정밀도를 옮긴다면 정말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위치 정보를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의 완성도가 사실상 거의 100%에 근접을 하겠죠. 맵을 센티미터 수준까지 정밀도를 높인다면. 그래서 이제 히어가 이렇게 비상장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기업들이 지분을 투자를 해서 다 지분을 나눠 먹은 상태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 오픈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들도 여러분들이 잘 주목을 하셔야 돼요. 오픈 플랫폼에 대한 그 중요성을 추가로 알 수 있는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 이제 오픈 소스 M&A 활발. 이 기사가 얼마 전에 나온 거거든요. 어제네요, 어제. 어제자입니다, 어제자. 최근 몇 년 새 글로벌 IT 기업들이 비싼 몸값을 주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다. 이게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히어입니다. 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인수합병 사례는 드물지만 오픈소스 서비스 소프트웨어에 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근데 이 오픈소스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려면 아무래도 자금력이 좀 뒷받침되는 그런 회사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1일 업계에 따르면 오픈소스 기업의 M&A 사례가 2012년 이후 눈에 띄게 늘고 있고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세일즈포스 등 내노라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업체를 꾸준히 인수하고 있는 것 그리고 오픈소스의 가치와 활용 증가에 따른 영향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알짜배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을 이미 자본력이 충분한 회사들이 다 계속 인수를 하고 있다는 거. 아마 이 회사들이 여기 보이는 IBM,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이런 기업들도 4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잖아요. 이 기업들이 이런 핵심 오픈소스를 좀 개발하는 회사들을 인수합병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2030년 4차 산업 시대가 본 궤도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이 시점부터 이 회사들의 수익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030년까지는 어쨌든 제가 과도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드웨어의 싸움입니다. 환경을 구축을 하는 건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드웨어가 다 구축이 된다. 그때부터는 소프트웨어 싸움입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플랫폼 이 싸움이에요. 여기서 뒤처지면 이제 다 끝납니다. 그냥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20년, 30년 계속 회사가 성장할 수 있고요. 이 싸움에서 진다. 그 회사는 이제 미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자금력이 많은 회사들이 이런 형식으로 알짜배기 회사들의 그 지분을 다 인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회사들이 개발하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을 하겠죠.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아주 인간에게 매우 편리한 서비스를 결국엔 다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장기적으로 나중에 조금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결정하신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도 제가 영상 하단에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결과적으로 상상력이 이제 미래를 창조하는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상상력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상상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4차 산업시대를 열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4차 산업이 이제 본궤도로 진입을 하는 그런 시기에는 인프라 구축이 다 이제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플랫폼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정말로 뛰어난 상상력을 가진 기획자들에 의해서 나오는 많은 서비스들 그것들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뭐 틀에 박힌 교육 그리고 상상하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인재가 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회사에서 일을 깔끔하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람을 좀 인정을 해주잖아요. 지금 시대에서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일은 그냥 웬만하면 AI로 다 대체할 수 있어요. 정확하고 신속한 이런 형태의 일들, 그런 것들은 다 AI가 대체를 하게 되고, 정말로 이제 미래에 필요한 인재는 이겁니다, 이거. 상상력.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상력을 할 수 있는 인재. 그리고 그 상상력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도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 상상력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러죠. 스토리텔러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상상력이 뛰어나고 스토리텔러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미래의 인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영상 이제 뭐 단지 자율주행 편만 들여다본 거지만 여기에 쓰이는 기술들 상당 부분이 자율주행 말고도 다른 영역에도 다 적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산업 분야들이 이제는 이제 얽히고 설켜서 단독적으로 발전하기 힘든 시대로 넘어갑니다. 어느 정도 다 콜라보가 돼야 돼요. 산업들이 다. 그래서 뭐 교육, 의료, 자동차, 통신, 뭐 쇼핑, 제조업, 그리고 그 외에 뭐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이런 모든 영역들이 공통적으로 IT 기술이 융복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기술들이 다 콜라보가 된 상태로 진행이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와 관련된 인재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상상력이 뛰어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는 스토리텔러의 역량을 가진 인재들이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을 텐데 특히 부모님들 있잖아요. 부모님들 지금 뭐 10대 청소년의 부모들 또는 10대 미만의 자식을 가진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그 인재에 대한 부분, 미래 인재상에 대한 부분. 뭐 지금은 뭐 학교에서 뭐 대부분 뭐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외에 뭐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게 뭐 영어도 교육, 영어 조기 교육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조기 교육도 하느라고 시간을 다 빼앗기고 있는 상태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내 아이가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거는 상상력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키워주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은 이 상상력에 대해서 좀 한계가 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물론 뭐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 사람들은 어떤 계기에 의해서 머리가 갑자기 확 튀어서 엄청난 상상력을 갑자기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케이스는 드물고요. 어릴 때부터 상상을 하고 뭔가 그런 상상을 한 것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그런 일들을 즐기지 않은 아이들은 아마 더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무언가를 좀 막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상상을 해서 좀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것들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영역에 이런 기획자는 이제 필요합니다. 앞으로 2030년 이후는 플랫폼의 전쟁이에요. 플랫폼의 전쟁. 어떤 획기적인 플랫폼, 어떤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에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인재가 엄청나게 많은 큰 대우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상상력에 대한 부분은 AI가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어요. 무언가를 창조를 하고 상상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AI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인재상은 아마 상대적으로 더더욱 높은 몸값을 자랑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좀 연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영상이 뭐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상당히 많은 것들을 뒤바꾼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앞에 예시를 들었던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사라지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부러 좀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누군가는 그런 관련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일부러 조금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직업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택시기사, 대표적으로 택시기사와 타다 간에 지금 많은 마찰이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무의미한 싸움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지금 밖으로 놓고 싸우는 건데 결과적으로 택시기사든 타다든 기사는 사라집니다. 기사는 사라지고요. 모든 것이 다 스마트화돼서 고객들에게 바로바로 연결이 되고 편리하게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다 발전이 되게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택시기사는 이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실제로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고 해외 여러 자본력을 가진 이동 서비스 업체들이 국내에도 분명히 진출을 할 거거든요. 국내로 진출을 하게 되면 이 회사들과 과연 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저는 살아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태로만 봤을 때.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아마 이 택시 운수기업이나 버스 운수기업들 이런 기업들 중에서 사라지는 폐업하는 아마 사업체가 굉장히 좀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국가에서 어느 정도 법으로 그것을 차단할지 모르겠지만 불가피하게 경쟁은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직업뿐만이 아니라 사라지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을 거다 앞으로. 그리고 지금 이런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그것을 확대해서 적용을 해본다면 향후 10년간 엄청난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글로벌 금융 세력들은 아마 그 기회를 통해서 중간에 아마 새 판짜기를 분명히 반드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 그 사이에 지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향후 경기 침체가 2020년에 발생을 하든 또는 트럼프가 재선 이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든 그때 시장 하락이 크게 나오면 엄청난 금융 세력들의 지분 확보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동참을 하세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노후를 위해서도 아마 좋을 겁니다. 그리고 멤버십 분들한테는 제가 향후 제가 위에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관련된 좀 선도하는 그런 기업들을 대표적으로 좀 리스트업을 해서 한번 차트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건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제가 충분히 종목들을 한번 리스트업해서 나중에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수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